역사와 문화 속의 인간 2주차 이성과 열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성과 열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칸트의 철학과 괴테의 문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듯 하지만 때로는 열정적이고 또 감정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이성과 열정은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서로 대립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시기에 따라 때로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파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정을 더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열정적인 존재인지에 관한 관점은 각각의 시대, 역사, 그리고 문화와 깊이 코드화를 이루고 나타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과 열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칸트의 철학과 괴테의 문학. 먼저 칸트에게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학, 특히 인간의 이성과 열정에 관한 매우 인상적인 정의를 칸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품위를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에서 찾는데 인간의 자유의지의 핵심은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이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는데 이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성은 욕망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표상을 현실로 바꾸려는 힘, 즉 마음속의 욕심을 실현하려는 것이 욕망이고 이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이성입니다. 그런데 칸트는 이성은 육체를 떠날 때, 즉 육체로 인한 현상의 욕망을 넘어설 때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이성의 반대 세계가 감성의 영역인데 이것의 핵심은 욕망이고 이것은 영혼의 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아무런 유용성도 없고 또 도덕적으로 배척받아야 합니다. 칸트는 주체의 이성에 의해 통제하기 어렵거나 혹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기호를 열정이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열정은 이성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렬한 것입니다. 칸트는 열정은 순수 실천 이성에게는 암이며 따라서 불치의 병이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유일하게 치료해 줄 원칙의 지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성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요소 가운데 열정보다는 강도가 덜한 것이 격정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며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격정은 마치 도취와 같아서 자고 나면 사라진다. 격정은 광기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생각에 의해 부화되어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게 된다. 격정은 비록 격정적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열정은 지속적이고 깊이 파고들어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욕망인데 칸트는 이를 일종의 광기로 보고 있습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보면 인간에게 격정이나 열정은 극복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칸트에게는 인간의 자유의지 실현이 더 중요했고, 따라서 인간의 이성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이미 인간에게 이성과 열정이 대립적으로 주어져 있음을 자신의 인간학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칸트가 살았던 시대가 1800년을 전후한 시점인데, 이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철학과 문학에서 매우 깊이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성 외에 다른 요소들이 또 있다는 주장들이 등장한 것이죠. 칸트와 같은 시대에 괴테가 살았는데, 그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이성과 열정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이성과 열정이라는 주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문명과 자연, 도시와 시골이라는 공간을 통해 서로 대조시키기도 하고, 또 여주인공인 롯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두 인물, 즉 롯데의 남편인 알베르트와 롯데를 사랑하는 연인 베르테르를 통해 묘사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르테르의 직업과 출신에 관하여 소설에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작품에 가끔 그림을 좋아하는 화가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알베르트는 성공한 사업가로 작품에는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젊은이로 묘사됩니다. 작품 시작 부분에서 베르테르는 도시의 규격화되고 통제된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골로 도망쳐 나온 인물로 묘사됩니다. 여기에서 도시가 문명의 세계라면 시골은 자연의 세계입니다. 베르테르는 낙원과도 같은 자연에서 무한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질식할 것 같은 숨막힘을 느낍니다. 베르테르는 성향상 시민적, 감상적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내적 해방감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자연 감정과 열광적인 사랑을 그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속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적 관계, 시민적 삶은 이러한 감정을 허용하지 않아서 그는 현실에서 부자유와 구속의 감정을 느낍니다. 베르테르가 시골로 도망쳐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에서, 다시 말하면 문명 세계에서 숨 막힐 듯한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이후 줄거리가 진행되면서 베르테르는 샤를롯테라는 여자와의 사랑으로 도피합니다. 시민사회의 제도와 관습, 즉 문명화된 현실에서 베르테르는 끊임없이 도피하는데, 그 경로가 시골, 샤를롯테,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인물이 알베르트입니다. 알베르트는 좋은 교육을 받고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도시에서 명성을 얻는 유망한 인물입니다. 그는 누구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젊은이입니다. 알베르트는 시민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시민사회에 잘 적응하여 시민사회에서 벗어나거나 일탈을 꿈꾸지 않는 인물입니다. 변덕스럽고 주변 세계와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없는 베르테르와는 달리 알베르트는 주변 세계와 잘 어울려 살아가며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베르테르가 자연의 세계를 상징한다면 알베르트는 문명의 세계 혹은 시민사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알베르트는 사업에 성공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며 순응하고 살아가지만 베르테르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현실에서 일탈을 꿈꿉니다. 알베르트는 자신의 격정을 제어하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르테르는 쉽게 열정에 빠져들고 열정으로 인해서 결국 삶을 마감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알베르트와 베르테르는 각각 이성과 열정, 문명과 자연, 도시와 시골이라는 대립상과 관계됩니다. 문명은 이성과 관련되고 자연은 열정과 관련됩니다. 이성이 관할하는 영역은 도덕, 의무, 규범의 종속이고 본성이 관할하는 영역은 충동, 열정, 자유,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원래 제목이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인데 고뇌라는 의미의 독일어 단어가 라이덴이고 이것을 추상명사로 개념화할 때 라이덴샤프트가 되는데 이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베르테르의 성향과 그것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774년 괴테가 청년기였던 20대 초반에 쓴 소설입니다. 또 이 시기 독일 문학의 흐름은 거대한 감정의 분출을 특징으로 보여주는 질풍과 노도의 시기입니다. 괴테의 체험과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 이성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열정으로 인하여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다 이 작품이 쓰여지고 난 지 30여 년 후 괴테는 파우스트를 씁니다. 파우스트는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1808년에 2부는 1831년에 완성됩니다. 이때 괴테의 나이는 각각 59세, 82세였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를 쓰던 시기 독일 문학은 고전주의 시기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고전주의를 영어로 클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은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나왔습니다. 클라시쿠스란 당시 로마에서 재산을 기준으로 사람을 6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급, 즉 1급의 납세자 계층을 가리켰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개념이 함축하듯이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로마에서는 신분이 높으면 의무도 많다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으면 그만큼 사회에서 의무, 즉 도덕적 의무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클래식이라는 문해사조가 만들어졌는데, 고전주의는 어느 민족에게 1급의 예술, 최고의 예술이 꽃피웠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때 1급, 최고의 예술을 판단하는 기준은 인간에 관한 관점입니다. 독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인간에 관한 관점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준 작품이 파우스트일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가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막 부분에는 신과 메피스토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인간에 관하여 토론을 합니다. 메피스토는 인간을 천상의 불꽃을 탐내서 하늘을 향해 번쩍 뛰어오르지만 결국에는 떨어져서 땅에 코를 박고 쓰레기 더미나 파먹고 사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에서 천상의 불꽃은 이성을 상징하고 쓰레기 더미를 파먹는 것은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메피스토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척 하지만 실제로 이성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결국에는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메피스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고 인간이란 설령 순간적으로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성의 세계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럴 때 인간은 구원에 이른다며 파우스트를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신은 메피스토에게 파우스트를 유혹해 보도록 허락합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작품에서 파우스트는 학자로서 이성의 힘을 빌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를 찾아 나서지만 실패하고 좌절하여 죽으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찾아가고 두 사람 사이에 내기가 이루어집니다. 내기의 핵심은 파우스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메피스토가 제공하되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의 말, 즉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는 말을 하는 순간 파우스트의 영혼을 메피스토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힘을 빌어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겠다는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의 도움을 받아 현실에서의 쾌락, 즉 열정의 세계를 누리게 됩니다. 파우스트 1부에서 이 열정의 세계는 그레티엔이라는 여성과의 육체적 사랑입니다. 메피스토의 도움을 받은 파우스트는 사랑의 묘약을 만들어 젊은 나이로 회춘합니다. 그레티엔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데 이 과정에서 그레티엔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또 이를 알게 된 그레티엔의 오빠와 결투하여 오빠를 죽입니다. 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레티엔은 아이를 낳게 되고 이 아이를 연못에 빠뜨려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도 통제하지 못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파우스트는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자신의 추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작품 2부에 이르면 파우스트는 다양한 영역을 경험하며 실용적인 지식을 전파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광활한 간척지를 만들어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풍요로운 추수를 거두는 행복한 꿈을 꿉니다. 파우스트는 열정에 빠져서 순간적으로 쾌락에 물들지만 이성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100세가 되는 날 파우스트는 결국 죽지만 천상에서는 파우스트의 구원을 알리는 천사들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보면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는 인간이 지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성과 열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요소와 열정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두 영역이 균형을 이룸으로써 인간은 완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이 작품이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우스트는 인간에 관한 완성된 이해, 즉 인간은 이성적 요소와 열정적 요소를 함께 지닌 존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열정을 영어로 패션, 독일어로 라이덴샤프트라고 합니다. 열정은 인간의 마음, 욕망을 사로잡는 감정을 뜻하고, 따라서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요동치게 만듭니다. 흔히 열정이라는 단어는 사랑과 미움, 혹은 종교적, 정치적 열광 등과 같은 감정들을 의미합니다. 열정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열정은 마음을 고양시켜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서 세계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효과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열정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 격정과 도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열정의 예는 감격, 시기심, 질투심, 증오, 성적 흥분, 때로는 분노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열정은 인간의 행동,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자극하지만 성취되지 못하거나 과도할 경우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이 열정의 통제를 중요한 삶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 혹은 고대의 플라톤의 철학에서 중용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열정을 육체를 가진 인간의 자연적인 소인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데카르트가 의지를 통해서, 혹은 이성적 작용을 통해서, 혹은 이기심을 버리고 용서하는 관용의 정신을 통해서 열정을 극복할 것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과 열정은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두 대립적인 요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